시애틀 메디컬 센터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은 너무나 하얗고 냉정했다. 이곳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개의 침대가 줄지어 있고 각 침대마다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 환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간호사들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적어도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35세의 박민지. 그녀는 이 하얀 전쟁터에 던져진 이방인이었다. 동양인 여성, 그것도 첫 한국인 응급실 간호사라는 타이틀은 환영의 증표가 아닌 의심의 낙인이었다. 15년 한국대학병원 중환자실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라는 말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35세라는 나이는 풍부한 경험의 상징이 아닌 미국 시스템에 적응하기엔 너무 굳어버렸다는 편견의 근거가 되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그녀가 완벽한 의료 영어를 구사할수록 그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녀의 빠르고 정확한 응급처치 능력이 빛을 발할수록 뒤에서는 독사 같은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저 작은 아시안 여자가 진짜 대형 사고를 감당할 수 있을까? 매뉴얼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긴 진짜 생존 게임이라고. 한국에서 뭘 했든 여긴 미국이야.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들의 무시는 노골적이었고 때로는 유치했다. 민지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누군가 그녀의 환자 차트를 다른 곳에 숨겨두곤 했다. 필요한 의료기구가 있는 캐비닛의 비밀번호를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다. 수석 간호사 제시카는 민지에게만 유독 까다로운 환자들을 배정했다. 민지, 7번 침대 환자 내가 맡아. 알코올 중독자에 난폭하거든. 내가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시카의 미소는 독을 머금고 있었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7번 침대로 향했다. 그녀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증명하러 온 것이었다. 그녀의 증명은 소리 없이 이루어졌다. 옆에서 신입 간호사 제이크가 심정지 환자의 CPR 리듬을 놓치고 당황할 때 민지는 재빠르게 다가가 정확한 타이밍으로 흉부 압박을 이어받았다. 30회 압박, 2회 인공호흡. 리듬을 유지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다.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을 때 제이크는 땀을 흘리며 그녀를 바라봤다. 고마워. 하지만 다른 동료들은 외면했다. 성공은 그녀의 것이 아닌 팀의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밤 교대 근무를 마치고 라커룸으로 돌아온 민지는 자신의 사물함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가방 속 지갑에서 $20가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이미 의심의 대상이었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더 큰 고립을 의미할 뿐이었다. 괜찮아. 나는 내 일만 하면 돼. 민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빈 응급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한국에서는 인정받는 간호사였는데, 여기서는 다시 신입처럼 취급받는데,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살인적인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복도 끝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또 다른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 2시 47분. 응급실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다. 생체 리듬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 의료진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간, 그리고 죽음이 가장 쉽게 찾아오는 시간. 민지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3일 연속 야간 근무였고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고 눈은 예리했다. 민지, 커피 좀 타와. 수석 간호사 제시카의 명령이었다. 마치 신입 인턴에게 하듯이. 지금 환자 기록을. 지금 당장.
제시카의 목소리에는 도전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고 일어났다. 그녀가 커피 머신으로 향할 때 뒤에서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한국에선 간호사가 커피도 타주나 봐? 아니면 원래 웨이트리스였나? 민지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커피를 정성스럽게 탔다. 제시카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 크림 2스푼, 설탕 1스푼. 커피를 건네는 순간 제시카가 일부러 손을 놓쳤다. 뜨거운 커피가 민지의 스크럽 상의에 쏟아졌다. 어머, 미안. 내가 제대로 안 건넨 것 같은데? 제시카의 미소는 사과와는 거리가 멀었다. 민지는 말없이 종이 타월로 옷을 닦았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참아라. 이건 그들이 원하는 반응이야. 화를 내면 지는 거야.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총상 환자, 19세 남성 복부 총상, 혈압 8050, 의식 저하.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다. 환자의 셔츠는 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모든 간호사들이 움직였다. 제시카가 주도권을 잡았다. 트라우마 룸이, 수액 라인 확보하고 수혈 준비. 민지, 넌 뒤에서 서플라이나 챙겨. 민지는 배제되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긴급한 상황에서 그녀는 조연으로 밀려났다. 트라우마 룸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의사가 도착했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지는 구석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며 상황을 지켜봤다. 제이크가 정맥 주사선을 확보하려 했지만 환자의 혈압이 너무 낮아 혈관이 잡히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가 거듭되었다. 젠장, 혈관이 안 잡혀. 제이크의 목소리에 패닉이 섞였다. 제시카가 직접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도 실패했다. 환자의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심박수 모니터의 경고음이 점점 빨라졌다. 혈압 7040, 의식소실. 의사가 소리쳤다. 정맥로 확보 안 되면 골레주사. 누가 할 수 있어? 침묵이 흘렀다. 골레주사는 응급 상황에서 뼈에 직접 바늘을 꽂아 수액과 약물을 투여하는 고난도 기술이었다. 실패하면 환자의 뼈가 손상되고 골수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었다. 내가 할게. 제시카가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골레 주사를 실제로 해본 적이 없었다. 시뮬레이션에서만 연습했을 뿐. 바로 그 순간 민지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제시카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해본 적이나 있어? 민지의 대답은 명확했다. 한국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성공률 100%. 여긴 한국이 아니. 환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참을성이 아닌 환자의 생명에 대한 절박함이 타올랐다. 의사가 결정했다. 해봐. 지금 당장. 민지는 장갑을 끼고 환자의 경골 정강이뼈를 촉진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다. 경골조면 아래 2cm 내측. 골레주사 바늘을 잡은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들어갑니다. 민지는 확신에 찬 움직임으로 바늘을 환자의 경골에 삽입했다. 뼈를 뚫는 순간의 저항감, 그리고 골수강으로 진입하는 순간의 해방감. 그녀는 15년의 경험으로 그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느꼈다. 고정 완료. 수액 연결하세요. 수액이 골수를 통해 전신순환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환자의 혈압이 서서히 올라갔다. 8050, 8555, 9060. 혈압 안정, 맥박 정상화. 트라우마 룸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다. 의사가 민지를 바라봤다. 구두자부. 정말 깔끔한 시술이었어. 하지만 제시카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녀의 권위가, 그녀의 자존심이 방금 산산조각 났다. 그것도 그녀가 가장 무시했던 사람에 의해.
수술이 끝나고 환자가 안정되자 민지는 조용히 트라우마 룸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녀는 벽에 기댄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이 이제야 떨리기 시작했다. 해냈어. 하지만 이제 더 힘들어질 거야. 민지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방금 한 일은 환자의 생명을 구한 것이지만 동시에 제시카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안긴 것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상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위험한 일이었다. 과연 다음 날부터 민지에게 돌아온 것은 더욱 노골적인 따돌림이었다. 제시카는 민지를 가장 힘든 환자들에게만 배치했다. 난폭한 환자, 협조하지 않는 환자, 의료소송 위험이 높은 환자들. 하지만 민지는 묵묵히 견뎠다. 그녀에게는 이제 작은 무기가 생겼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리고 환자의 생명 앞에서는 그 어떤 정치도 차별도 의미가 없다는 신념. 복도 끝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또다시 울렸다. 민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응급실로 향했다. 이곳은 전쟁터였고 그녀는 아직 싸움을 끝내지 않았다. 골레주사 사건 이후 응급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민지를 대하는 시선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젊은 간호사 에밀리는 쉬는 시간에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민지,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골레 주사할 때 정확한 위치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았어? 나는 시뮬레이션에서도 항상 헷갈리거든. 민지는 놀랐다. 이곳에 온 후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었다. 경골 조면을 먼저 찾는 게 핵심이야. 손가락으로 이렇게. 민지는 친절하게 설명했다. 에밀리는 진지하게 들었다. 와,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한국 병원에서는 이런 응급 상황이 많았어? 응. 한국 응급실은 상상을 초월해. 여기보다 환자 수가 3배는 많고 간호사 수는 절반이지. 하루에 골레 주사, 기관삽관 보조, 심폐소생술 다 일상이었어. 에밀리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럼 왜 여기로?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었어.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제대로 된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곳. 한국에서는 최선을 다해도 항상 부족했거든. 그들의 대화는 제시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끊겼다. 에밀리, 일손이 부족한데 수다 떨 시간 있어? 에밀리는 황급히 자리를 떴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거기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응급실의 대형 교통사고 환자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5대 차량 연쇄 추돌 사고로 12명의 부상자가 동시에 도착했다. 트리아지, 빨리. 응급의학과 과장이 소리쳤다. 트리아지, 즉 환자 분류는 대량재해 상황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빠르게 판단해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었다. 잘못 판단하면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잃게 된다. 제시카가 트리아지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2명의 환자가 동시에 들어오는 혼란 속에서 그녀의 판단은 흔들렸다. 이 환자는 레드, 저 환자는 옐로우, 아니 그린, 아니. 민지는 옆에서 상황을 빠르게 스캔했다. 한국에서 수십 번 경험한 대량재해 훈련과 실전 경험이 그녀의 본능을 깨웠다. 그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환자에게 다가가 목 정맥을 확인했다. 팽창되어 있었다. 긴장성 기흉의 징후.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몇 분 내에 사망. 이 환자 레드. 긴장성 기흉 의심. 그녀는 다음 환자에게로 넘어갔다. 의식은 명료하지만 대퇴골골절. 대량 출혈 위험은 있으나 즉각적 생명 위험은 낮음. 이 환자 옐로우. 민지의 움직임은 빨랐지만 정확했다. 그녀는 단 3분 만에 12명의 환자를 모두 분류했다. 제시카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곧 민지의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사들도 민지의 트리아지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혼돈은 질서로 바뀌었다. 가장 위급한 환자들이 먼저 치료받았고 덜 급한 환자들은 안정적으로 대기했다.
결과적으로 12명 중 11명이 살아났다. 한 명은 사고 현장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건이 정리되고 응급의학과 과장이 민지를 불렀다. 박 간호사, 오늘 훌륭했어요. 대량재해 트리아지 경험이 있나요? 한국에서 재난의료지원팀 DMAT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대형 화재 사고 등에 투입되었습니다. 과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런 경력이 왜 이력서에 없었죠? 민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민지의 말뜻을 이해했다. 그날 밤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던 민지는 에밀리와 몇몇 젊은 간호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녀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다. 민지,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 우리가 너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 다른 간호사 KT가 말을 이었다. 오늘 내가 보여준 거 진짜 대단했어. 우리는 시뮬레이션에서 배운 게 전부인데 넌 실전 경험이 엄청나더라. 민지는 당황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아니야. 에밀리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우리가 틀렸어. 제시카가.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너한테 한 짓들, 우리도 방관했어. 그건 잘못이었어. 민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이곳에 온 후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다. 고마워.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균열은 응급실을 둘로 나누고 있었다. 젊은 간호사들은 민지를 존경하기 시작했지만 제시카와 베테랑 간호사들은 더욱 그녀를 경계했다. 민지가 떠오르는 것은 그들의 기득권에 대한 위협이었다. 그리고 제시카는 결심했다. 저 여자를 제거해야 해. 완전히.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2주 후 금요일 밤 11시. 응급실은 주말의 광기로 가득했다. 술 취한 환자들, 싸움으로 다친 사람들, 약물 과다 복용 환자들. 금요일 밤은 언제나 지옥이었다. 민지는 20번 침대의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62세 여성, 당뇨병성 케토산증으로 입원한 환자였다. 혈당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고 인슐린과 수액 치료가 진행 중이었다. 박 간호사, 제시카가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드물게 피곤함이 역력했다. 내가 좀 급한 일이 생겼어. 20번 환자 인슐린 투여. 내가 대신 좀 해줄 수 있어? 처방은 이미 확인했고 차트에 다 있어. 민지는 놀랐다. 제시카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부탁을 한 것이었다. 물론이죠. 어떤 용량인가요? 차트 확인해봐. 나는 정말 급해서. 제시카는 황급히 사라졌다. 민지는 차트를 펼쳤다. 인슐린 처방 10유너츠 IV. 정맥 주사로 10유닛. 그녀는 약물 카트에서 인슐린을 꺼냈다. 투명한 바이알. 그녀는 습관적으로 라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레귤러 인설런 100 UNITS-ml. 10유닛이면 0.1ml. 민지는 정확히 측정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정맥으로 10유닛? 이 환자 혈당이 450인데. 보통은 이 정도면 5유닛부터 시작하는데. 민지는 다시 차트를 확인했다. 분명 10유너츠라고 적혀 있었다. 의사의 서명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15년 경험이 속삭였다. 뭔가 틀렸어. 민지는 의사에게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그녀는 당직 의사 드라이브 톰슨을 찾았다. 선생님, 20번 환자 인슐린 처방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톰슨은 귀찮다는 듯 차트를 훑어봤다. 10유닛 맞아. 왜? 혈당 450에 정맥으로 10유닛은 좀 많지 않나요? 보통 5유닛부터. 박 간호사. 톰슨이 그녀를 끊었다. 내가 의사야. 당신이 의사야? 처방대로 하세요. 나는 바빠요. 민지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약국가에 전화를 걸어 약사와 상담했다. 이 케이스에서 10유닛은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저라면 5유닛부터 시작해서 1시간마다 혈당 체크하면서 조정할 거예요. 약사의 의견이었다. 민지는 다시 드라이브. 해계속 톰슨을 찾아갔다. 선생님, 약사와 상담했는데 이 용량이. 그만. 드라이브. 톰슨이 화를 냈다. 간호사가 의사 처방에 이렇게까지 간섭하는 건 처음 보네요. 당신 문제 있어? 처방대로 안 할 거면 다른 간호사 부를까요? 민지는 궁지에 몰렸다. 하지만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5유닛만 투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에 제가 의사 처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기록하겠습니다. 톰슨의 얼굴이 붉어졌다. 좋아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건 보고할 겁니다. 민지는 5유닛만 투여했다. 그리고 30분마다 환자의 혈당을 체크했다. 1시간 후 혈당은 450에서 320으로 안정적으로 떨어졌다. 2시간 후 280. 환자는 안전했다. 만약 10유닛을 투여했다면? 민지는 계산해 봤다. 혈당이 너무 급격히 떨어져 저혈당 쇼크, 최악의 경우 의식소실이나 사망까지 갈 수 있었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제대로 한 거야. 하지만 다음 날 민지는 간호부장실로 호출되었다. 박민지 간호사 앉으세요. 간호부장 마가렛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다. 방에는 제시카와 드라이브, 톰슨도 함께 있었다. 어제 20번 환자 건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당신이 의사 처방을 임의로 변경했다고요? 네, 하지만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 처방을 간호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심각한 규정 위반입니다. 마가렛이 말했다. 당신은 프로토콜을 위반했어요. 하지만 그 용량은 환자에게 위험했습니다. 제가 약사와도 상담했고, 약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드라이브. 톰슨이 끼어들었다. 당신은 의료 위계 질서를 무시했어요. 이건 팀워크를 해치는 행동입니다. 민지는 믿을 수 없었다. 환자는 안전했습니다. 제 판단이 맞았어요. 만약 10유닛을 투여했다면, 만약은 의미가 없어요. 제시카가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명령 체계를 따르지 않았어요. 이곳은 한국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의사의 처방이 절대적이에요. 환자의 생명보다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규칙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 간호사. 마가렛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공식 경고입니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신은 해고될 겁니다. 민지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었다. 서명하세요. 민지는 서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방을 나서는 민지를 복도에서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 괜찮아? 아니. 민지는 처음으로 무너졌다. 전혀 괜찮지 않아. 에밀리가 그녀를 껴안았다. 우리 모두 알아.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거. 너는 환자를 구했어. 하지만 나는 경고를 받았어. 옳은 일을 해서. 그날 밤 민지는 아파트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시애틀의 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의 스마트폰에는 한국에 있는 엄마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민지야, 잘 지내니? 미국 생활은 어때?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민지는 답장을 쓸 수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자신이 옳은 일을 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자신의 15년 경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자신이 매일 차별과 무시를 당한다고?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포기해야 하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경고 처분 후 2주가 지났다. 민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모든 처방을 2번, 3번 확인했고 의사들에게 절대 반론하지 않았다. 그녀는 투명 인간이 되기로 했다.
하지만 에밀리와 젊은 간호사들은 달랐다. 그들은 민지의 편에 섰고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응급실은 점점 두 파벌로 나뉘어졌다. 한편으로는 제시카와 베테랑 간호사들, 다른 한편으로는 민지를 지지하는 젊은 간호사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제이크가 민지에게 다가왔다. 민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뭔데? 조심해. 제시카가 너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뭐? 민지는 놀랐다. 내가 우연히 들었어. 제시카가 간호부장이랑 얘기하는 거. 너를 다음 실수에서 걸어서 해고시키겠다고. 그리고 제이크는 망설였다. 그녀가 일부러 너한테 위험한 상황을 만들 거라고. 민지의 혈액이 차갑게 식었다.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해. 제시카는, 그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해. 그날 밤 민지는 24번 침대의 환자를 맡았다. 45세 남성,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였다. 초기 진단은 급성 췌장염. 민지, 이 환자 모르핀 EM기 IV 투여해줘. 통증 관리 처방이야. 제시카가 차트를 건넸다. 민지는 차트를 확인했다. 분명 모르핀 EM기 IV라고 적혀 있었다. 의사 서명도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민지는 차트를 더 자세히 봤다.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기록을 확인했다. 이 환자 모르핀 알레르기 있네요. 제시카가 다가와 차트를 훑어봤다. 아, 정말? 그럼 의사한테 확인해봐. 민지는 당직 의사를 찾았다. 하지만 당직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모르핀? 나는 그런 처방 안 했는데요. 민지의 심장이 멈췄다. 차트에 선생님 서명이 있는데요. 그들은 함께 차트를 확인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거 내 서명 아니에요. 누군가 위조한 것 같은데. 민지는 즉시 깨달았다. 이건 덫이었다. 만약 그녀가 확인하지 않고 모르핀을 투여했다면 환자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부 그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민지는 제시카를 찾아갔다. 이 처방, 누가 차트에 넣었어요? 제시카는 무표정했다. 나는 모르는데 차트에 있길래 내게 전달한 거야. 이 처방 가짜예요. 의사는 이런 처방 안 했대요. 그리고 환자는 모르핀 알레르기가 있어요. 제시카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래, 다행히 내가 확인했네. 좋은 일 했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즉시 간호부장실로 가서 이 사건을 보고했다. 차트는 증거로 제출되었고 조사가 시작되었다. 3일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차트의 필적 감정 결과 위조된 처방전은 제시카의 것이었다. 응급실은 발칵 뒤집혔다. 제시카는 즉시 정직 처분을 받았고 경찰 조사까지 시작되었다. 살인 미수로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었다. 제시카는 부인했다. 나는 안 했어. 누군가 날 모함하는 거야.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CCTV에는 제시카가 그 차트를 작성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제시카는 과거에도 자신이 싫어하는 간호사들을 비슷한 방식으로 함정에 빠뜨린 적이 있었다. 다만 그들은 운이 좋지 못해 실제로 실수를 저질렀고 해고되었다. 응급실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다. 에밀리가 민지를 찾아왔다. 민지,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어. 제시카가 이런 사람인 줄. 민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알았어. 그녀의 눈빛에서 보였거든.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어. 내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나는 환자를 구한 거야. 그리고 나 자신도 구했고. 제시카가 떠난 후 응급실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변했다. 간호부장이 민지를 불렀다. 박 간호사, 당신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가렛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우리가 당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시카의 행동을 간과했습니다. 제 경고 처분은 취소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사 파일에 공식적인 감사장이 들어갈 겁니다. 당신은 환자의 생명을 2번이나 구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피로가 밀려왔다. 그리고 마가렛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당신을 응급실 교육 담당 간호사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간호사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민지는 놀랐다. 저를요? 당신은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그날 밤 민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녀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생존자가 아닌 리더가 되어야 했다. 민지가 교육 담당 간호사가 된 지 1달이 지났다. 그녀는 매주 응급 처치 워크숍을 열었고 젊은 간호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했다. 응급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오늘은 대량제의 트리아지에 대해 배울 거예요. 민지가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대량제의 상황에서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한 명을 완벽히 살리기가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기가 목표입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심정지 환자에게 30분 이상 CPR을 시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량제의 상황에서는 10분 안에 반응이 없으면 포기하고 살릴 수 있는 환자에게로 넘어가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것은 의료인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저는 한국에서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경험했어요. 세월호 사고 때 민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제가 CPR을 포기해야 했던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더 노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에 저는 다른 3명을 살렸어요. 그게 대량재해입니다. 회의실은 숙연해졌다. 그날 저녁 7시 23분. 시애틀 도심에서 대형 쇼핑몰의 주차장 건물이 붕괴했다. 5층짜리 주차 건물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인파로 가득한 상태에서 무너진 것이다. 추정 부상자 200명 이상. 응급실의 모든 호출기가 동시에 울렸다. 코드 트라우마, 대량재해, 모든 인력 즉시 복귀. 민지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호출기 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몸이 자동으로 반응했다. 15년의 훈련이 만든 본능이었다. 그녀는 7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첫 번째 구급차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피를 흘리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밀려들어왔다. 민지, 트리아지, 간호부장이 소리쳤다. 민지는 응급실 입구로 달려갔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감정을 끄고 생존 확률을 계산하는 기계가 되어야 했다. 첫 번째 환자, 30대 여성, 다리가 으스러졌지만 의식 명료, 맥박 안정. 옐로우, 정형외과 대기. 두 번째 환자, 50대 남성, 흉부 압박 손상, 호흡 곤란, 목 정맥 팽창. 레드, 긴장성 기흉, 즉시 흉관 삽입. 세 번째 환자, 10세 여자아이, 머리에서 피가 흐르지만 울고 있음. 그린, 경미한 열상, 대기실. 네 번째 환자, 60대 남성, 대량 출혈, 의식 없음, 맥박 촉지 안 됨. 민지는 3초간 망설였다. 그리고 결정했다. 블랙, 소생 불가. 구급대원이 항의했다. 아직 확인도 안 했잖아. 다음 환자 빨리. 민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환자들이 계속 밀려들어왔다. 20명, 30명, 50명. 민지는 쉬지 않고 판단하고 분류했다. 그녀의 스크럽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다. 1시간이 지났다. 80명의 환자가 도착했다. 그때 민지의 눈에 특별한 환자가 들어왔다. 7세 정도의 남자아이. 다리가 콘크리트에 깔려 있었고 의식은 있지만 샤크 상태. 하지만 그의 손에는 작은 곰 인형이 꼭 쥐어져 있었다.
민지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한국에서의 기억이 밀려왔다. 세월호 때 만났던 아이들, 그녀가 살리지 못했던 아이들. 레드, 즉시 수술실.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옆에서 동료 간호사가 속삭였다. 민지, 이 아이. 다리 절단해도 생존 확률 30% 미만이야. 그리고 수술실이 꽉 찼어. 저기 40대 남성은 생존 확률 80%인데. 민지는 알고 있었다. 객관적으로 숫자로만 보면 아이를 포기하고 40대 남성을 살리는 것이 맞았다. 그게 트리아지의 원칙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곰 인형을 쥔 작은 손. 레드. 이 아이를 먼저. 민지. 내가 책임진다. 민지가 소리쳤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어. 나는 알아. 그녀는 아이를 직접 수술실로 옮겼다. 그리고 외상외과 의사에게 설명했다. 이 아이 다리는 못 살릴 수 있지만 생명은 살릴 수 있어요. 크러쉬 신드롬 관리하면서 조기 절단하면 생존 가능합니다. 의사는 민지의 눈을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총 127명의 환자가 응급실을 거쳐갔다. 사망자 12명, 중증 환자 43명, 경증 환자 72명, 그리고 그 7세 아이는 살아남았다. 다리 하나를 잃었지만 생명은 지켜졌다. 새벽 4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민지는 응급실 밖 계단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몸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었고 온몸이 떨렸다. 에밀리가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민지, 넌 오늘 기적을 만들었어. 아니야.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12명을 못 살렸어. 하지만 115명을 살렸어. 그 아이도 포함해서.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차별받았던 기억들, 무시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오늘 밤 포기해야 했던 환자들. 나는 그냥 사람을 살리고 싶었어. 그게 전부였어. 에밀리가 그녀를 껴안았다. 넌 해냈어. 넌 우리에게 증명했어. 내가 누구인지. 그날 민지의 이름은 지역 뉴스에 나왔다. 한국 출신 간호사, 시애틀 쇼핑몰 붕괴 사고에서 100명 이상 구조주도. 하지만 민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따로 있었다. 그 7세 아이의 엄마가 찾아왔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살렸어요. 다른 간호사들은 포기하라고 했대요. 하지만 당신은. 엄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민지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아이는 강해요. 잘 회복할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박민지입니다. 고마워요, 민지.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민지는 깨달았다.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든 차별과 무시를 견뎌낸 이유가 뭔지,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쇼핑몰 붕괴 사고 후 민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지역 신문과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병원은 그녀를 홍보 자료로 사용하고 싶어 했다. 다양성과 포용의 상징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여서. 하지만 민지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간호부장 마가렛이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지, 이건 당신뿐만 아니라 병원에도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다른 아시안 의료인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어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시안 간호사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좋은 간호사로 기억되고 싶어요.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응급실에서 민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의사들은 그녀의 의견을 경청했고 동료 간호사들은 그녀를 존경했다. 더 이상 한국에서 온 간호사가 아니라 민지 선배였다. 어느 날 새로운 간호사가 응급실에 배치되었다. 28세의 멕시코계 미국인 여성 카르멘이었다. 첫날 민지는 카르멘이 혼자 구석에 서서 어색해하는 것을 봤다. 다른 간호사들은 그녀를 환영했지만
카르멘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민지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다. 자신도 불과 몇 달 전에 그런 눈빛이었으니까. 카르멘, 첫날이지? 민지가 다가갔다. 좀 떨리네요. 나도 그랬어. 처음에는 다들 날 이상하게 봤어. 영어가 좀 서툴렀거든. 민지가 웃었다. 그리고 동양인이라서 작다고 생각했나 봐. 카르멘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봤다. 진짜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민지 선배님을 존경하잖아요. 지금은 그래.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았어. 민지는 잠시 멈췄다. 카르멘, 한 가지만 기억해.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내가 무엇을 하는지로 결정돼. 카르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그리제 시도에게 속고 힘들 때는 나한테 와. 나는 내 편이야.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민지는 병원 주차장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다. 그녀의 차 와이퍼에 끼워진 쪽지였다. 넌 운이 좋았을 뿐이야. 곧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날 거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민지의 손이 떨렸다. 제시카는 이미 병원을 떠났지만 아직도 그녀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신경 쓰지 마. 그냥 비겁한 사람의 질투일 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지는 혼자 울었다. 아무리 증명해도 아무리 잘해도 여전히 그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에밀리에게 쪽지 이야기를 했다. 에밀리는 분노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증거가 없어.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민지,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다. 2주 후 응급실에서 전체 회의가 열렸다. 간호부장이 발표했다. 시애틀 메디컬 센터는 새로운 문화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모든 의료진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동료들과 환자들을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지는 놀랐다. 이것은 그녀가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 회의 후 마가렛이 민지를 따로 불렀다. 민지, 이 프로그램은 당신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제가요? 당신이 겪었던 일들. 우리는 그것을 무시했어요. 제시카 사건 이후 우리는 병원 전체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지난 5년간 소수 인종 의료진 중 42%가 1년 이내에 사직했어요. 그들 대부분이 문화적 부적응을 이유로 들었지만 마가렛은 잠시 멈췄다. 진짜 이유는 차별과 괴롭힘이었어요.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변해야 해요. 그리고 당신은 그 변화를 이끌어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간호사예요. 아니에요. 마가렛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리더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 같은 리더가 필요해요. 그날 밤 민지는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민지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차별받았던 일들, 제시카의 괴롭힘, 쇼핑몰 붕괴 사고, 그리고 지금의 변화들. 엄마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민지야, 엄마가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나는 그냥 버텼을 뿐이야. 아니야. 넌 싸웠어. 옳은 방법으로. 그리고 이겼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나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다, 딸아. 하지만 넌 거기서 내 길을 만들고 있잖니. 계속 가거라. 전화를 끊은 후 민지는 창밖의 시애틀 야경을 바라봤다. 이 도시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다음 날 민지는 응급실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를 붙였다. 매주 목요일 다문화 의료진 지원 모임. 모든 배경의 의료진 환영. 우리는 함께 더 강합니다. 첫 모임에 7명이 왔다.
멕시코계 카르멘, 인도계 의사 라제시, 필리핀계 간호사 마리아, 아프리카계 의료기사 제임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가 겪었던 차별, 오해, 그리고 견뎌낸 순간들. 저는 악센트 때문에 환자들이 제 말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라제시가 말했다. 저는 필리핀 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제가 간병인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간호사라고 하면 놀라죠. 마리아가 씁쓸하게 웃었다. 민지가 말했다. 우리는 2배로 열심히 일해야 인정받아요. 그리고 한 번 실수하면 우리 전체 민족이 판단받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지가 계속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지킬 수 있어요. 그날 밤 7명의 의료진은 동맹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보호자가 되기로 약속했다. 변화는 느렸지만 확실했다. 한 달 후 병원은 공식적으로 다문화 의료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차별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모든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문화적 역량 교육을 받아야 했다. 민지가 심었던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다. 진짜 변화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6개월이 흘렀다. 시애틀의 겨울은 차갑고 비가 많았지만 민지는 더 이상 이 도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곳이 그녀의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응급실은 완전히 변했다. 다문화 의료진 모임은 이제 30명 이상의 멤버를 보유한 공식 조직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새로 들어오는 소수 인종 의료진들을 멘토링했다. 카르멘은 이제 자신감 있는 간호사로 성장했다. 민지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해낸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어느 날 민지는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받았다. 워싱턴주 간호협회에서 그녀에게 올해의 간호사상을 수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저요? 왜요? 민지는 믿을 수 없었다. 간호협회 회장이 설명했다. 당신은 탁월한 임상 능력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민지는 고민했다. 그녀는 여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불편했다. 하지만 에밀리가 설득했다. 민지, 이건 내게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를 보고 용기를 얻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야. 특히 우리 같은 소수 인종 의료인들. 민지는 결국 수락했다. 시상식 날 민지는 생전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수백 명의 의료인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박민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저는 준비한 연설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 너무 거창하더라고요. 민지가 웃었다. 그래서 그냥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저는 8개월 전 이곳 시애틀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15년 경력의 간호사였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제 영어 악센트, 제 외모, 제 나이,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었죠.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다. 저는 매일 무시당했고 괴롭힘을 당했고 제 능력을 증명해야 했어요.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기억했어요. 제가 왜 간호사가 되었는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표는 제가 어디에 있든 누구에게 무시를 받든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청중을 둘러봤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를 지지해준 동료들, 저를 믿어준 환자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차별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인들의 것입니다. 민지는 특별히 한 구역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에밀리, 카르멘, 라제시, 마리아,
그리고 다문화 의료진 모임의 멤버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피부색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 민지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은 바로 그 다름이 우리의 강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대량 재해를 관리할 수 있었어요. 카르멘은 스페인어를 할 수 있어서 히스패닉 환자들과 더 깊이 소통해요. 라제시는 인도 의학 전통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양성은 부담이 아닙니다. 다양성은 우리의 힘입니다. 민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병원에, 여러분의 팀에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들을 판단하기 전에 알아가려고 노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니까요. 민지는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렸다. 이 상을 받아들이며 저는 약속합니다. 저는 계속 싸울 거예요. 제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겪었던 것을 겪지 않도록. 그들이 처음부터 환영받고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체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다. 민지는 무대에서 내려와 동료들과 포옹했다. 에밀리가 울면서 말했다. 민지, 넌 정말 대단해. 우리가 대단한 거야. 우리 모두. 시상식이 끝나고 민지는 혼자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시애틀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민지야, 나야. 선미. 한국대학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선미 언니, 오랜만이에요. 너 뉴스 봤어. 상 받은 거. 민지야,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병원에서 다들 자랑스러워해. 민지는 웃었다. 고마워요, 언니. 근데 말이야. 선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나도 미국으로 갈까 생각 중이야. 솔직히 여기서는 한계가 보이거든. 근데 무섭더라. 내가 겪은 이야기들 들으니까.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언니, 거짓말은 안 할게. 쉽지 않아. 정말 안 쉬워. 나는 수없이 울었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어. 그럼. 하지만 후회는 안 해. 하나도. 민지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서 나 자신을 발견했거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울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 선미는 조용히 들었다. 언니, 온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겪었던 것들을 언니는 겪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 응.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 그게 내가 만들고 싶었던 거야. 선미가 울먹였다. 고마워, 민지야. 전화를 끊고 민지는 다시 야경을 바라봤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응급실 입구를 지나가는데 새로운 간호사가 혼자 서서 불안해하고 있었다. 젊은 아시안 여성이었다. 그녀의 명찰에는 리서 누엔 마이너스 신입 간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민지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안녕, 리사. 첫날이지? 리사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좀 떨리네요. 민지는 따뜻하게 웃었다. 괜찮아. 나도 그랬어. 그리고 있잖아. 민지는 응급실을 가리켰다. 에밀리, 카르멘,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여기 사람들 정말 좋아. 처음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그들은 결국 널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내가 힘들 때는. 민지는 리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한테 와. 나는 내 편이야. 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민지라고 불러. 우리는 동료야. 그들은 함께 응급실로 들어갔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민지는 알고 있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여전히 싸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뒤에는 그녀가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와 함께 싸우는 동료들이 있었고, 그녀의 뒤를 따를 새로운 세대가 있었다. 민지는 스크럽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좋아, 오늘도 시작해볼까? 응급실 문이 열렸고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다. 민지는 미소 지으며 환자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지 간호사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1년 후, 시애틀 메디컬 센터는 전국적으로 문화적 다양성 모범 병원으로 선정되었다. 소수 인종 의료진의 이직률은 60% 감소했고 환자 만족도는 상승했다. 민지는 응급실 교육부서장으로 승진했다. 그녀는 여전히 주 3일은 직접 환자를 돌봤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사랑하는 일이었으니까. 카르멘은 트라우마 전문 간호사가 되었다. 에밀리는 간호관리자로 승진했다. 리사는 1년 만에 응급실에서 가장 촉망받는 신입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선미는 결국 미국으로 왔다. 민지가 그녀를 공항에서 맞이했고 이제 그들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다문화 의료진 지원 모임은 이제 워싱턴주 전역 8개 병원으로 확대되었다. 어느 날 민지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은 데이빗 존슨이었다. 민지는 기억했다. 쇼핑몰 붕괴 사고에서 구한 7세 소년이었다. 편지를 열었다. 민지 선생님께 저는 이제 8살이 되었어요. 다리는 없지만 저는 매일 행복해요. 엄마는 제가 기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건 선생님이라고 해요. 저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사랑을 담아 데이빗. 편지와 함께 데이빗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의족을 하고 축구공을 차고 있는 밝은 미소의 소년. 민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싸웠던 이유였다. 이것이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였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가 계속 나아갈 이유였다.